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큰 불 났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경기도 화성시인데요.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오늘 오전 10시 31분쯤에 화재가 발생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배터리 완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포장해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소방당국이 파악을 해보니까 유해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불을 진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오지 못한 그 노동자들이 지금 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해가지고 소방관을 비롯해서 인원들이 한 145명 정도 투입이 됐고요. 펌프차 같은 장비가 50여 대가 동원이 돼서 오후 3시 10분께에 큰 불길을 이제 잡았다라고 소방당국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은 내부 수색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까지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오전 사실 2시 30분까지만 하더라도 사망자 1명이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3차 브리핑을 한 오후 4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아리셀 공장 3동에서 총 8구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했다. 그리고 지금 실종자가 파악된 게 23명이었기 때문에 이 실종자 중에서 이 8구의 시신이 들어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발견되는 시신들이 더 늘어날 거고 사망자 숫자가 20명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이제 큰 불이고 엄청난 피해네요. 엄청난 피해가 인명피해가 너무 큰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하러 이 먼 곳까지 와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연락이 안 닿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오후 5시 기준으로 1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이에요. 네, 지금 이제 추가로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16명 사망에 7명 중경상 그리고 계속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오후 4시에 실종자 23명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요. 확인된 사망자들이 실종자라고 한다면 어쨌든 20명 이상은 사망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어디 분들인지는 안 나왔죠 아직까지. 뭐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오신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들도 이제 시신 확인이 돼야지만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원래 이렇게 위험한 데인가요? 화재가 뭐 그 부분은 이제 그 소방 당국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목격자에 따르면 배터리 셀이 이제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셀 한 개가 이제 작업 중에 폭발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연소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1차적인 목격자의 목격담이기 때문에 실제 원인이 뭔지는 소방당국에서 이제 조사를 끝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정상 작동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가 끝나봐야 조금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5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도 곧바로 일단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서요. 철저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화학 공장들에서 이제 불이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연쇄적으로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밀도 있게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역대 최악의 그 화학 공장 사고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굉장히 좀 큰 불이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섬광이 일었다 뭐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연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속성 물질의 화재 같은 경우는 불길을 잡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일단은 불이 안 보이더라도 온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소방 당국에서도 상당히 좀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여전히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당수는 하여튼 먼 곳에서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지금 안타깝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치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23일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후보군이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연쇄적으로 오전 1시, 2시, 3시 이렇게 연달아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던 게 이제 나경원 의원 오후 1시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이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려웠는데 본인이 서울 동작구 을에서 승리를 했었던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길을 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패배가 본인의 온전한 잘못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당정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을 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당이 상당히 좀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3시에 올라왔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 각 후보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친윤 쪽은 원희룡 전 장관 쪽이 가까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반윤입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언론에서는 반윤으로 분류를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 자체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요. 화살이. 그걸 하겠다 그랬으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하겠다, 발의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윤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쯤 비윤이나 반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친윤도 아닌 그 정도의 이제 스탠스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더 크게 한번 나눠보면 최상병 특검법을 하겠다고 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쪽에 좀 반윤 쪽에 크게 서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가 연합 가능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대한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소위 이제 이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들 뭐 이제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혹은 이제 그 윤상현 후보까지 포괄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이제 공격을 좀 집중시키고 있거든요. 구도 자체가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구도로 좀 짜여져 있는 초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최대 화두가 당정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주도권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었고 워낙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립감이 강하다 보니까 여당이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양상이었는데 이걸 이제 바로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어떤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두고 이 처음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첫 번째 메시지가 수평적 당정 관계였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윤심보다는 민심 쪽으로 방향성을 좀 바꾸겠다. 라는 의지를 이제 보인 걸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정 동행, 수평적이지만 함께 간다.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었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원팀. 사실상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당이 갈등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좀 입장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평적 당정 관계라고 하면요. 과거에 어떤 여당은 종속적 당정 관계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 수직적. 수직이 이렇게 수평으로 일어나려면 싸워야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당대표가 계속 바뀌고 비대위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이제 여당의 상황을 조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다 보니까요. 당이 종속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종속성을 벗어던지고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수평으로 이걸 끌어올리려면 힘이 가해져야 되고. 힘이 가야 되고 우뚝 일어서려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민심으로 표출되는 소위 이제 여론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는 게 최상병 특검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던져져 있는데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특검법에 국민의힘은 반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되고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랑 상관없이 특검 발의 여부를 그에 따른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가 끝나든 안 끝나든 특검법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게 기존 어떤 여당 입장과는 가장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로 보이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도로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기는 또 입장이었습니다.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를 한번 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추천권을 지금 이제 핑계 이유로 대고 있는데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지 지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추천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검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의심을 지금 야권에서는 하는 거고요. 다만 이 입장보다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은 더 뒤에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한 상황이 있고 진실규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기존의 여권 입장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좀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이 대치가 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최상병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다. 마치 한동훈 후보의 출마 선언문이 분열과 충돌, 혼란의 예고장처럼 들렸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야당이 의석수 갖고 밀어붙이는 특검법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찬성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순간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둘러싸서 좀 몰아붙이는군요. 그런데 아까 특검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어떤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립한 어떤 시금석이 될 텐데요. 이게 과연 진정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그건 살펴볼 구석이 많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같은 이제 제3자가 추천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참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7.23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7월 23일이 근데 그게 지나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데 그전에도 공수처 수사 결과는 어차피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김태현의 정치쇼 SBS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본인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그게 이제 야권 추진 법안이든 뭐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공수처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는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하고는 다소 달라 보이는 결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최상병 특검을 받겠다는 취지가 맞느냐 혹은 오히려 본인이 당대표가 된 뒤에 생각하겠다는 시간 끌기냐 더 오래 걸릴 것도 같아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의심을 이제 야권에서 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얼마 안 지나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건 그래서 서두르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당대표 되고 법안 만들어서 그때 추진하고 이게 속도면에서 보면 과연 하겠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금요일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그 청문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공수처가 건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대통령실을 둘러싼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방부의 그 관련 인사들이나 혹은 이제 해병대 관련 인사들은 속속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공수처의 그 어떤 결과물이 누적되고 있는지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관련 압수수색은 전혀 안 돼 있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는 수사 의지 자체를 좀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그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냐 혹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실속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과연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가 좀 떠오르던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야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것은 플레이어가 심판을 지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과연 맞는 비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는 당장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나온 것이 한동훈 검사에게 물어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제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특검 당시에 윤석열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가 모두 박영선 특검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박영수 특검이요.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인사였는데 그 당시 박영수 특검이 바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추천한
특검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질문에 답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하는 이유가요. 지금 어떤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공수처마저도 못한다는 의심 때문에 특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특검을 지명하는 것이 훨씬 그 반대쪽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이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뭐 그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건데요.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후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었던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 지명이 제3자의 지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로 주장하는 거는 애초에 특검법 자체가 대한변협으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그 4명 중에서 교섭단체인 민주당 그리고 이제 비교섭단체인 나머지 야당에서 각각 1명씩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도록 돼 있다. 지금 이 특검법 자체가 민주당이 처음부터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바로 대한변협이 골라놓은 거 중에 민주당이 고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신당하고 제3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협에서 4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미 제3지역에서 고른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하고 나머지 비교섭단체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 또 대통령이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천한 변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즉각 불쾌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앙일보하고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틈을 더 크게 벌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멀리하게 만드는 야당식 정치를 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요원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처럼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이제 경고인 셈이고요. 대통령실의 또 다른 참모도 여당 대표는 내부 총질보다는 국정 운영의 공동체로서 책임감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단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굳이 거론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좀 생기는데요. 내부 총질이 나왔다면 막 수많은 사람이 상처 입고 경쟁에서 떨어지고 그런 과거의 일이 있습니다. 이준석 사태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권성동 비대위원장한테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텔레그램으로 이제 소위 체리 따봉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단어죠. 그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굉장히 용산의 어떤 의지가 많이 작용할 때 그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딱딱 등장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본인이 친윤 후보라는 정체성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면담을 했다. 그런데 그 면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른 당대표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용산을 다녀갔다. 그래서 나경원, 윤석열 의원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갔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화가 왔길래 그냥 격려를 해줬다. 잘해봐라 라고 끊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거를 또 굳이 밝혀서 그만큼 본인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점을 또 이제 강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제일 친해 뭐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랑 이런 대화까지 하는 사람이다로 이제 들릴 수 있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가장 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한 일을 보면 후보군 중에서는 가장 좀 친윤계 후보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